너의 미래가 달달하길 바래. 낭만강사 홍사부입니다. 자, 오늘은 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리논술 문제를 분석하면서 이제 어떤 식의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일단 연세대학교 수리논술의 키워드는 딱 3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표현력이 상당히 고급스럽죠. 문제 표현의 고급성. 집합, 기호, 함수를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읽어드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면적 사고를 평가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다면적 사고 평가. 여러 영역을 융합해 놓은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25학년도는 특히 이게 좀 심했습니다. 자, 세 번째, 아까 뭐라 했습니까? 표현의 고급성이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지향적인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내용지향적 문제, 계산형 문제가 아니죠. 계산형 문제의 가장 독보적인 거 카톨릭 의대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좀 계산지향적인 문제가 좀 많이 났죠. 자, 그리고 경북대 의대 같이 지방대 의대 같은 경우에도 계산으로 승부하는 학교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연세대학교는 문제가 좀 고급스럽게 출제가 되다 보니 문제가 한 산을 넘으면 좀 쉽게 슉 가는 내용지향적인 문제가 좀 출제되는 편입니다. 자, 25학년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예,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시험의 관리가 부주의하기 때문에 민원을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다시 봐서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느냐? 추가 시험을 보고 추가의 합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수시 모집의 전형별 충원율을 보게 되면, 자, 봅시다. 거기에 뭐가 나오게 되냐? 논술 전형이 128.7%입니다. 28.7%가 추가적으로 합격됐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초유의 일인데, 사실 그런데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스카이에 들어가는 시험을 보는, 논술을 보는, 대학교에서 보는 거지 어떻게 칸막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좀 느슨하게 좀 관리가 됐었습니다. 그러고 스카이에 들어가서 보는 아이들은 대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자정작용을 더 많이 했던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독특한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추가 시험을 봐서 모집 인원을 조금 넘기는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충원율이 128.7%가 됐다는 겁니다. 자, 대학교 수시에서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그러한 구성은 두 가지 정도가 이제 결정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의 난이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수능 최저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두 개의 전형이 있죠. 하나가 활동우수고 하나가 논술 전형이에요. 활동우수도 조건지시문을 바탕으로 하는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죠. 자, 이거는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면접 전형과 비슷합니다. 물론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면접 전형의 문제가 훨씬 더 어렵기는 하지만 활동우수형의 고교 유형별 합격 현황을 좀 보게 되면 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의 지원율도 적고 그 다음에 합격률도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아마도 최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저 조건이 높다 낮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재학교라든지 과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조건이 높다 낮다가 아니고 있다 없다를 가지고 영재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 지원하는 것이 많다 적다를 가늠해 보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논술하고 딱 비교하면 맞아요. 논술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최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영향이 나타났을까요? 자, 볼게요. 자, 논술 전형의 고교 유형별 합격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원은 4.4, 3.9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만 이것이 합격률을 상황으로 봤을 때는 24년도에는 47%, 25년도에는 39.3%, 그 다음에 과학고는 15.4% 이렇게 됩니다. 자, 24학년도보다 25학년도의 인원수가 좀 줄었죠. 자, 이건 어떤 문제를 담고 있을까요? 자, 이것은 지역별 영재학교가 그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로 빠져나가는 인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조금 감소되는 상태가 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연세대학교의 논술 문제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어렵죠. 최저 조건이 없습니다. 수능 이전의 시험을 보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특목고가 좀 유리한 전형이다라고 보겠죠. 그 다음에 수리 같은 경우에는 영재학교가 확실하게 유리한 그러한 문제 유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써서 될 수 있거든요.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자기 실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세대학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고려대학교 쓰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자, 그렇다면 연세대학교를 지원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 그래서 지금 문제를 분석하고 그거의 방향을 잡아주게 되면 여러분 일반고등학교도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재고도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모든 학교가 어떤 식으로 준비할 건지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연세대학교 문제를 분석하는 형태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일단 연세대학교가 과학이 빠졌다. 이거는 일반 고등학교가 조금 더 진입장벽을 낮췄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문제가 어렵다? 아니에요. 다 어렵진 않고 어려운 문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표현이 상당히 고급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만 가져간다면 충분히 연세대학교 합격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쓸 거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수리 논술이지 수능이 아니잖아요. 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풀이 과정을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명심을 하게 되면 연세대학교 합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총 문항수는 6문항이고 100점입니다. 그리고 90분 안에 풀어내야 됩니다. 6문제가 90분. 상당히 시간이 빡빡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형 문제로 출제할 수 없는 상태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만 넘으면, 읽는 것에 3만 넘으면 합격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영재고 잘하시면 되고 일반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분석 들어갈게요. 자, 1번 문항입니다. 1번 문항은 확률 문제인데요. 확률 계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자, 주머니 속에 공이 들어있고 공을 꺼내서 번호가 나오고 그 번호에 대해서 경로 이동을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일단 중상 정도 되겠죠. 일단은 연세대학교 문제는 중짜리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진행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제가 가르쳐 보면서 자기가 맞은 문제와 점수를 획득하는 거에 가장 차이점을 보이는 그런 문제들은 확률 통계 문제입니다. 자기는 맞았다고 생각하지만 표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 통계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률의 계산은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거, 그리고 조건부 확률에서 확률의 곱을 해결하는 형태로 만약에 서술을 한다면 점수를 다 획득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저주저 떠들면 일단 시간도 모자르고 그 풀이 자체가 상당히 싸구려틱한 그런 문제의 풀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에 대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확률의 계산을 좀 공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자, 2번을 보게 되면 연세대학교가 지향하는 바가 확실합니다. 어떤 식인가? 문제 상당히 간단하죠. 문제 상당히 간단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내에서 교과서에서 지향하는 바를 충분히 적용을 합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이런 부분이죠. 자, 일단 보게 되면은 fx가 적분 1부터 x까지 형태로 되어 있죠. 이거 미분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f 미분을 활용하라는 거죠. 이게 힌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리미트 시그마가 들어와서 이거 뭘까요? 아마도 구분구조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함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f 미분을 사용해야지 f를 썼을 경우에는 적분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를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단순화시켜주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 속에 평균값 정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건 준비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맞추기가 힘들겠죠. 자, 이 부분에서 일단 영재고와 과학고와 그 다음에 일반고의 1차적인 갭이 조금 생깁니다. 자, 그리고 지역과 서울권 혹은 교육특구와의 어떤 갭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문제를 푸는 계산 형태의 문제만 푸는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내용적인 거
분명히 적용이 됐죠. F 미분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F 미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함수가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이 됐죠. 리미트 시그마니까 뭐다? 구분구조법이 될 것이다. 그럼 Fn 플러스 E 마이너스 Fn을 활용을 해서 평균값 정리를 쓰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읽어드리는 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결 단계에서는 계산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싹 넘으면 되게 쉽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인데 이게 지금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서울대학교 일반전형의 구술면적 고사는 미적분을 막 들어가고 상당히 계산지향적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분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투와 미적을 포함하지 않고 수원과 수상하 형태로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레벨을 충분히 구성할 수 있고 어렵습니다. 자, 이때 가장 구성하기 좋은 것은 정수론 쪽의 문제거든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NK가 2025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라는 것으로 뭐가 나옵니까? NK. 그 다음에 FN, 가장 작은 수를 FN이라는 함수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연세대학교 문제의 가장 독특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약속, 집합 상황을 이제 사용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정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정수의 합성함수까지 가게 되면 어렵겠죠. 자,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일단은 문제를 알고 푸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몇 개를 진행을 해 보면서 그걸 일반화시키는 능력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배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소와 서로소가 아닌 거, 그리고 배수에 대한 부분이 5의 배수와 3의 배수, 제곱의 배수가 있고 아닌 것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집합을 활용한다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겠죠. 이걸 일일이 세는 것보다는 집합 형태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대비는 자, 수체계에 대한 면역성을 분명히 길러야 돼요. 이게 일반 고등학교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계산하지 않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많이 키워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집합을 활용하는 거. 일일이 세는 게 아니고 집합을 활용해서 조금 더 세련되게 세나갈 수 있다면 문제의 풀이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지겠죠.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도 확실하죠. 어떤 식입니까? AN이 LN 괄호 열고 N분의 N 플러스 1 괄호 닫고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BN 더 복잡하죠. 자, 문제의 답안에는 이게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N이 1일 때와 N이 1이 아닐 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 그렇게 갈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겠느냐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수열의 극한을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 건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 샌드위치 정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샌드위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프를 만들어서 적분 상태의 면적을 이용을 하는 문제. 자, 이거는 자기가 어떤 식의 샌드위치를 정리할 수 있느냐 다양스러운 거죠. 극한은 근사값에 관련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딱 이거란 답은 없어요. 어쨌든 좌우 경계만 맞춰가지고 샌드위치 정리를 하게 되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보면은 AN의 끝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들어옵니다. 이게 사각형의 넓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각형의 넓이니까 전체 적분에서 밑에 사각형을 뺀 거. 그럼 이 적분값과 삼각형을 두 개를 비교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겠죠. 반드시 힌트가 존재를 합니다. 꼭 일반을 시킬 필요는 없고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 그리고 어떻게 힌트를 잡을 거냐.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거. 분명히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어렵게 표현된 것의 발상이 넘어가면 두 번째 문제도 충분히 쉽게 풉니다. 그러니까 쫙 해석의 고비를 넘어가면 굉장히 쉽게 풀려요. 계산 형태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 형태로 문제를 접근했다면 연세대학교 쓰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의 논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래프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도형적인 어떠한 특성들, 이런 것들까지 좀 공부를 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번 문제는 5번. 자, 수열의 문제인데 상당히 복잡하게 나왔어요. 연세대학교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형태의 문제예요. 하지만 복잡함이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잡함이라는 것은 문제를 융합하는 과정에서 더불어진 것이 강하기 때문에 자, 형태를 보게 되면 문제 힌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두 개의 조건이 좋습니다. x1은 k,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n 플러스 1은 곡선 y는 x제곱 위에 점 xn, xn제곱의 접선의 x절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5-2번 같은 문제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잘 생각해 봅시다. 리미트가 돼 있고 곱하기가 돼 있어요. 이걸 풀 수 있는 것은 자연로그 2에 대한 정의를 활용하는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일단 보게 되면 위쪽에 보면 지수 쪽에 변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지수 쪽의 변수를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ln입니다. 자, ln을 쓰게 되면 어떻게 로그의 특성상 더하기가 되죠. 자연스럽게 리미트 시그마가 유도되는 그러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볼 때 복잡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연세대학교의 가장 큰 특징인데 문제를 융합하다 보면은 이 형태가 상당히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왜? 힌트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자기의 어떤 논리적인 구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논리적인 부분의 구성이 일반고의 교육 커리큘럼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꼭 영재고등학교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자, 6번 문제를 인스타그램의 릴스로 좀 특화돼서 문제를 푼 거를 보여드렸는데 그거를 한번 좀 참고해 주셔도 되지만 여기서는 그런 거는 하지는 않고요. 자, 여기서는 일단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벡터가 벡터 해석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일단 벡터 해석으로 들어가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됐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벡터 해석이 아닌 도형의 자취 문제로 융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벡터가 평행하다 그 다음에 내적으로 들어가니까 이것이 내적이 크기에 대한 형태에 대한 해석이었지만 여기서는 그래프의 자취방정식 형태로 융합이 돼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위에 점 P가 있고 그 P에 의해서 여기 조건 두 개에 의해서 Q가 어떻게 결정될 거냐라는 문제인데 자, 여기서는 일단 2차 방정식 형태의 근의 형태를 활용을 하게 되면 한 문자로 통일을 시켜서 문제를 추론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자, 릴스에서 여러분들 보여드렸지만 그 자취방정식이 원이라는 전제를 깔게 되면은 그걸 구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 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풀이 상황에서 독특한 기발한 발상이 있다고 해서 그게 모든 점수를 받는 건 아닙니다. 전체 15점 중에 정답에 해당되는 점수는 1점 내지 2점 밖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맞춘다고 해서 그 문제 점수를 다 획득하느냐, 기발한 발상에서 그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원이라는 것을 증명해 놓은 상태라면 분명히 그것이 좋은 점수를 받는 조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점수를 획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처럼 일단 벡터의 내적이라는 부분과 더불어 벡터가 갖고 있는 성질을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대학교들보다 벡터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형에 대해서 자취방정식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일반고의 많은 학생들이 자취방정식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좌표 공간 자체도 이해도가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냐? 제가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세대학교를 푼다? 그러면 좌표 공간에 대해서 자취방정식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그걸 일반화시켜 나오는 그런 작업에 대한 준비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리논술의 문항을 좀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세대학교 문제는 문제풀이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의 그리고 어떤 함수에 대한 약속, 집합 그리고 확률도 마찬가지겠죠. 그걸 어떻게 풀이를 하고 어떻게 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다면 충분히 일반고도 가능하고 당연히 영재고 과학고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명심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달했으면 좋겠어. 낭만 강사 홍사부입니다.